2023년도 5월까지 네. 광주 지역에서는 극한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저수지들이 이제 말라서 제한급수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300에서 400mm 비가 오면서 30년 만에 이제 가뭄이 하루 만에 해제되는 기상 이변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300mm, 400mm가 올 수 있다는 걸 이미 2년 전에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전체에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확률이 1%, 2%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백신을 맞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걸릴 확률이 1% 미만이지만 백신을 맞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1%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조금 과다하게 대응하고 그것을 경시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 지역의 안전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라는 우리의 의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정창삼 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 방작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7월 중순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되어 온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짚어보면서 재난 대책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뉴스를 함께 보시고 안전토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집 앞마당으로 토사가 밀려듭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흙더미에 텐트는 맥없이 쓰러집니다. 불어난 강물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카라반이 떠내려갑니다.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가 겨우 지붕만 남았습니다. 마을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무릎 깊이까지 들어찬 물에 축사한 소들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긴급 대피령에 마을회관 2층으로 몸만 피한 주민을 소방대원이 헤엄쳐 구조하고 고무보트를 탄 채 집안에 고립된 주민들을 찾아다닙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붉은 빗줄기가 몰아친 오늘 새벽.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산과 홍성에선 400mm 넘는 폭우가 집중됐는데 연간 강수량의 4분의 1에 육박합니다. 1시간 반 정도부터 해서 순식간에 몰아쳐서 여기도 다 찼고요. 밑에까지 다 찼어요. 전기도 다 끄고 혹시나 감전될까 봐.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서산에선 60대 남성이 침수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고 80대 남성도 불어난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진에서도 80대 남성이 침수된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주와 청양에선 산사태로 매몰된 주민 6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흙탕물이 세차게 급류를 이뤄 도로 위를 쏟아져 흐릅니다. 퍼붓는 비에 순식간에 물이 차오릅니다. 물이 발목까지 와. 어제 오후 전남 무안 지역에서 기록된 시간당 강수량은 142mm, 역대 가장 많은 양입니다. 무안과 한평에선 300mm 가까운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마을과 시장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대형 수조와 젓갈통, 각종 집기가 한데 나뒹굴며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점 매대에 있어야 할 다시마들이 이렇게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시장 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한 마을에선 담벼락이 힘없이 무너졌고 주택 곳곳이 진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축사도 물에 잠기면서 소들이 한때 문을 부수고 달아났고 송아지들은 물에 휩쓸렸습니다. 무안에선 굴착기로 물길을 돌리려던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무안공항도 지붕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며 대합실 바닥이 침수됐습니다. 폭우와 함께 광주 전남에선 1,600여 차례의 낙뢰가 몰아쳤고 피해 신고가 800여 건 가까이 빗발쳤습니다.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도로에 밀려듭니다. 바퀴가 잠긴 시내버스는 아슬아슬 빗물을 헤치며 지나갑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하차도 안으로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르자 놀란 운전자들이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폭우에 침수됐던 광주시 북구 신안교 일대는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건물 뒤편 비탈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우의 흙더미가 건물을 덮치면서 카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불과 하룻밤새 광주 지역에 쏟아진 비는 200mm가량. 8월 한 달 평년 강수량의 60%에 달합니다. 지난달 극한 호우의 상처가 채 수습되기도 전이라 피해는 더욱 쓰라립니다.
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던 상가들도 되풀이된 수해 망연자실합니다. 침수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잠겨가지고 약 한 700만 원 들어서 지금 막고 차가지고 한 2, 3일 운영한 도중에 다시 이렇게 비가 그치고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주민들은 복구 작업을 서두릅니다. 17일 만에 또다시 수해가 닥치자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자, 다시 봐도 피해가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폭우 예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더 큰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데요. 네. 수해를 겪은 지 뭐 보름이 지났는데 다시 저렇게 이제 수해 피해가 되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7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서 이제 사망과 실종자들이 한 28분 정도 되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최근에 제일 많은 수해를 겪었던 2023년도 2년 전이죠. 그때 58분 정도의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게 적은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수해로 20여 분 이상이 인명 피해를 입는다는 건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보다 이제 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재산 피해도 한 4천억 원 정도 발생했고요. 이재민이 한 10,000분 정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이재민이 발생한 부분이 대부분 공공 영역이 아니고 사적, 그러니까 민간에서 발생한 부분들이죠. 이분들이 결국은 다시 대구로 돌아가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우리가 4천억 원의 피해라는 거는 이제 공공 피해이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정부의 지원금을 우리가 투입해서 집을 지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호우가 국지성 호우로 계속 내리고 있고요. 극한 네. 호우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백 년 만에 이런 그 호우 그 피해가 왔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이런 내용들 가운데 뭐 한밤중에 계속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피해를 쉽게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 피해 원인이 무엇인지 또 예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금년 호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우리가 폭염에 의해서 굉장히 따뜻한 공기가 많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폭염이 계속 지속되다가 갑자기 이제 북쪽에서 이제 차가운 기단이 만나면서 발생했는 경우인데요.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만 2023년부터 최근에 일어나는 이제 비슷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해안에서 대규모 수증기와 폭염이 같이 들어오면서 네. 이제 대기의 형태로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서해안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최근에 이제 역대급 기록을 많이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네. 금년만 하더라도 기상청에서 보면 97개 기상 관측소 중에서 이제 최고 기록만 그 기온만 하더라도 한 16.5% 16곳의 기록이 갈아치워졌고요. 네. 일강 수량 같은 경우 13.4% 13곳의 기록이 갈아치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는 어떤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평년이라는 건 최근에 한 30년 동안 왔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그 해당 날짜에 평균적으로 왔던 강우의 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30년 평균보다 지금 보면은 7월 17일부터 7월 12일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 평균치의 한 5배, 6배가 갑자기 집중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네.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집중도가 발생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광주 지역은 지난 7월에 폭우가 와서 침수됐던 곳이 다시 침수가 되는 예. 그런 상황의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침수 지역에 대한 그 대비가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주가 위치한 영산강유역이라든가 그 지역들은 예전에 뭐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극한의 호우가 쏟아진 지역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광주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살면서 이런 건 처음 겪어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이제 폭우가 많이 왔다라는 게 이제 일상화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5월까지 네. 광주 지역에서는 극한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저수지들이 이제 말라서 제한급수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300에서 400mm의 비가 오면서 극한의 30년 만에 이제 가뭄이 하루 만에 해제되는 기상 이변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300mm, 400mm가 올 수 있다는 걸 이미 2년 전에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산강이라든가 이번에 많은 비가 왔던 금강, 사교천 유역 같은 경우도 이런 폭우를 대비하지 않고서는 이런 피해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도심 하천이 범람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더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전남 무안에서는 굴착기로 물길을 돌리려던 그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서 또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을 하기도 했고, 이런 실시간의 그 위험을 예측해주는 그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인명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날 무안에서 142mm가 시간당 내렸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142mm가 오는 거는 우리나라 최고 기록에 거의 준하는 기록이거든요. 142mm가 오면은 주변 일대가 거의 그 물바다가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재난 단계에서 예방, 대응, 대비, 복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응 단계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바로 복구 작업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당 100mm 이상이 쏟아지고 있을 때는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 단계 공무원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복구 작업은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기다가 또 굴삭기라고 하는 이제 장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자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장비 같은 것들도 별로 큰 안전 장치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시골에 있는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142mm가 오면은 한 30분, 15분 내에도 급격하게 수위가 상승해서 지역에서 물이 범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했으면 인명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그 피해이기 때문에요. 쉽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홍수를 그 예보하고 또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제대로 이 발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간당 100mm 이상이 온다라고 하면은 하천의 범람이 30분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청계천을 보면 비가 예보만 되더라도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사람들을 이제 청계천에서 내보내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변에 그 청계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직 하천이 넘치지도 않았는데 비가 조금 내리는데 왜 이거 차단하고 못 들어가게 하냐라고 하지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계천이 한 5분 만에 갑자기 수위가 1m, 2m씩 올라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걸 사실 청계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되고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지방에 가면 소하천이나 이런 곳으로 가면 관리 인력도 없고 이용하시는 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국에서 벌어진 대피 상황을 뉴스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뉴스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에 하천이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또다시 세찬 비가 몰아치며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되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의 그 독한까지 물이 여기가 물이 넘기 거의 간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밤중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몸을 피한 주민은 1,500여 명. 산사태가 또 일어날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난달 폭우에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숨진 산청읍 모고마을. 응급복구가 한창이었는데 하룻밤새 178mm의 비가 퍼부었습니다. 산사태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닥친 폭우에 마을 곳곳은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응급복구만 해놔놓으니까 실어낸 게 아니고 다 뚝에다 올려놔놓으니까 그게 비가 많이 오면 다 무너져버리면 맨날 똑같이 되잖아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상수색과 하천 응급복구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불어갔거든요. 수위가 많이 차서 응급복구 장비가 다 철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7일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주민들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마을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허리춤까지 차오른 수위는 좀처럼 낮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마을을 오가는 길은 집중호우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주택 내부에 물이 들이닥치면서 일부 주민들은 대피한 상태입니다. 400mm 가까운 폭우에 삽교천 제방이 무너져 예당평야 일대가 침수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전기도 끊겼습니다. 수중 모닥까지 갖다 들여놨어요. 예? 목욕실에 욕실에다가 품어내려고. 그 차단기를 이제 그렇게 하고서 전기를 올리니까 옷에 스파크가 생겨가지고 탁탁탁 돼.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은 새벽같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마저 물이 차 다시 학교로 몸을 피했습니다. 충남에서만 10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등 지금까지 침수가 확인된 것만 12,500헥타르. 피해액은 가늠이 안 됩니다. 수위가 상승한 보령댐과 예당저수지는 수문을 열고 방류 중입니다. 등하굣길과 학교 시설이 침수되면서 충남에선 500곳 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는 등 학사 일정도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자, 뉴스를 통해서 이 두 지역의 대피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경남 상천군과 충남 예산군의 상황을 저희가 차례로 지켜봤는데요. 경남 상천군 같은 경우는 산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이제 폭우가 왔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응급복구가 안 됐다면은 그 피해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좀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저희가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선행 강수가 있을 때 왜 위험하냐 하면 비가 많이 오고 처음에 오고 나면 기존의 배수로에 토사들이 쌓입니다. 토사들이 쌓이면 기존에 물이 내려오던 이런 물길이 있는데 이 물길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결국은 예전에 내려오던 패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오게 되면 그 지역에는 쉽게 얘기하면 물이 내려오는 곳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토사랑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산사태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면산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면산을 가보시면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지금 가보시면 분들은 좀 과도할 정도로 보면 인공적인 물길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산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행 강수가 있게 되면 기존의 물길에 토사가 쌓여서 내려오는 물이 길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를 하려고 하면 기존의 물길 산사태 기존의 물길을 반드시 토사를 제거해줘서 물길을 안정화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충남 지역의 상황도 저희가 함께 봤었습니다. 홍수 때문에 대피소마저 이제 피해드는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게 됐었는데요. 대피소도 좀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요. 대피소 지정은 어떤 그 기준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피소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좀 고지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침수로부터 안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길가 옆에 있어서 대중교통이라든가 차량이 진입이 이제 조금 용이해야지 대피시키기가 용이한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산사태로부터 좀 안전한 지역.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지역들이 마을 해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지역이 되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안전한지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안전하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해놓지 않으면 사건이 일어나고 재해가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지역을 활용할 수도 없고 대피소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존이라든가 블루존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사전에 준비하고 어떤 징후만 보이면 주민들이 블루존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그런 훈련이 무조건 되어 있지 않으면 상황이 발생하는 직후에 하다 보면 비가 오는 상황에 어떻게 대피할 수 있습니까? 취약계층이 대부분이 시골 지역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사전에 훈련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인명피해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대피소가 물이 불어서 대피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사실 피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피소마저도 우리가 가지 못하는 상황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2023년 흰남노 때 이제 경주에 있는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그 비가 올 때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그 이동을 시켜주는 공무원의 숫자, 절대 숫자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는 대부분 그쪽으로 차량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큰 비가 올 거로 예보되고 있으면 하루 전 또는 12시간 전에 사전 대피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못 나오시게 됐을 때는 비가 오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 지역에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보면 산사태가 날 것 같으면 집이 있다 그러면 기둥 옆에서 주무시면 토사가 밀려오더라도 인명 피해는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토사가 내려왔을 때 나무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 식탁 테이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의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대피령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대피령이 언제 내려지고 일종의 시스템 같은 게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모든 거의 시작은 이제 우리가 폭우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예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기상 예보가 가장 중요한데 금년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압골의 변화가 너무 급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보의 선행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false alarm, 그러니까 잘 과도한 예보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로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보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충남 지역 아니면 전남 지역 전체를 200에서 500mm 이렇게 우리가 지역 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전남 지역이라고 200에서 500이라고 했지만 무안이라든가 특정 지역에서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전체에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확률이 1%, 2%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미리 대피하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다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 정서, 우리의 교육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알람이 계속 오니까 그 알람에 무뎌질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백신을 우리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때는 백신을 맞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걸릴 확률이 1% 미만이지만 백신을 맞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경보라든가 극한호우 문자가 왔을 때 우리 지역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1%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조금 과다하게 대응하고 그것을 그런 정보들을 경시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 지역의 안전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라는 우리의 의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식을 갖고 계속 지켜보는 것 우리의 또 태도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산사태가 난 경남 산청군은 지난 3월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던 지역이었는데요. 하지만은 재난 대비 시스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군 단성면 수해 현장. 산 중턱엔 거대한 계곡이 만들어졌고 떠내려온 돌들은 지붕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흙하고 막 한 번에 우르륵 내려오는 거. 나는 이쪽을 피하고 집담 저리 피하고.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전체 5단계 가운데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곳은 붉은색으로, 낮은 곳은 푸른색으로 표시되는데 정작 이 산사태가 난 단성면은 위험이 낮은 4단계에서 5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밀려온 토사에 주민 1명이 실종되고 국도가 끊긴 산청군 신안면. 이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 역시 대부분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였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 곳에서 잇따라 대형 산사태가 난 겁니다. 이유는 뭘까? 경사도 위주로 위험도를 측정할 뿐 벌목 등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 개발을 하게 되면은 산이 깎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1등급으로 변하는 겁니다. 게다가 실시간 산사태 위험지도 앱에는 주소 입력이나 위치 확인 기능이 없어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너무 복잡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누구나 한번 클릭하면 자기 위치 기반으로 해서 어떤 위험이 나올 수 있는 정보를 캐치할 수 있도록 1년 주기로 매년 2월 갱신하는 산사태 위험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네, 보신 대로 지금 산사태 위험 지도에 대한 보도를 함께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산사태 위험 지도에서 지금 벌목이나 도로 건설 이런 그 환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그냥 아까 물리적인 정보, 그다음에 지역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아는 거죠. 근데 현장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방제 활동은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지역에서 산의 배수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 우리가 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위험한 지역이 어딘지 먼저 우선순위를 둘 뿐이지 4등급, 5등급이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그 지역에서는 현장에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산사태뿐만 아니라 이 침수나 홍수 등과 관련돼 있는 그 예측 시스템도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선 기관이나 지자체 협력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측 정보 시스템은 굉장히 우리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상청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잖아요. 예보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강우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유출이라든가 산사태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강우부터 시작해서 재해정보 시스템까지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경우 순환 보직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양성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는 그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순환 보직이 아니고 전문가를 좀 더 양성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력을 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극한 혹으로 교각이나 도로 또 옹벽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무너지면서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주 유일의 6.25 전적지인 옛 산동교. 거센 물살에 교각이 부러지고 상판이 휘어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캠핑 장비는 나뭇가지를 뒤집어 쓴 채 하천변을 나뒹굽니다. 물 빠진 광주 도심 곳곳은 흙탕물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아파트 앞도로는 지진이 난 듯 갈라지고 내려앉아 옆 건물을 덮칠 듯합니다.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틈이 좀 벌어지는데 순식간에 한쪽으로 붕괴가 일어났어요. 빗길을 달리는 차량 옆으로 옹벽이 기울어지더니 끝내 차량을 덮칩니다. 사고 이후 오산시는 점검에서 안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원이 그나마 이제 안전 진단을 이제 잘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이 옹벽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실제 해당 옹벽은 사고 전달까지 이루어진 정밀 안전 점검에서 B등급, 즉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높은 안전 등급을 받고도 무너진 시설물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설물도 오산 옹벽과 같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곳 시장 건물은 지난해 말 폭설에 지붕이 무너졌는데요. 현재도 이렇게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KBS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이처럼 큰 사고가 난 시설물 17곳을 살펴봤더니 대다수가 A, B등급이었습니다. 사용 제한까지 검토해야 하는 미흡이나 불량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B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는 안에 있는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한 거거든요. 무너진 시설물의 안전 등급이 왜 이렇게 높은 걸까?
현재는 구조물 각 부분의 안전등급을 따로 매긴 뒤 평균값을 산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취약한 곳의 등급은 낮더라도 전체적으로 높은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국토부는 현행 평균 방식이 아니라 낮은 등급의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네. 사회 기반 시설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안전 진단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극한 폭우가 왔을 때 어떻게 대비하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나 어떤 규정이 지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 말부터 이제 10월 초까지 수반기가 되면 이제 물과 관련된 이제 옹벽이라든가 그다음 제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사전 대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거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의 문제, 그다음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안전 진단을 할 때 안전 진단을 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할 때도 우리가 청진기를 대는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CT를 찍을 수도 있고 MRI를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안전 진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조금 예산을 조금 써서라도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전 진단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 업체들도 굉장히 영세하고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예산 투자의 문제, 전문가의 활용 문제들이 조금 더 집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전문성과 예산의 문제는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전이라는 거는 이제 사고가 안 나면 사실 아무 일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 시기가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우리가 절약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생활할 때도 아버님이 이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네.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험을 계약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전에 대한 예산들이 지자체나 중앙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이슈가 됐을 때는 예산이 집중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는 예산이 제일 먼저 없어지는 분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앞으로 SOC도 그렇고요. 그다음 인구 구조도 그렇고 이제 재난에 대해서 취약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젊었을 때, 그다음에 구조물이 젊었을 때, 기후가 안정화됐을 때 이런 시대가 아니고 네. 이제는 고령층, SOC도 고령화,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러니까 위험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올리지 않고서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하는 것, 네. 그것을 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진 보도를 보니까 오산 지역에는 뭐 옹벽이 무너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밀 안전성 평가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예. 아까 인터뷰에서도 옹벽이 무너질지는 몰랐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이러한 상황에 이미 진단이 나왔습니다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뭔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담당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옹벽이라든가 이런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인력은 굉장히 좀 부족한 것들로 현실이거든요. 네. 근데 오산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후에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사건 전후에 이제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안전을 조금 직접 우리가 활동할 필요가 있다. 이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 중에 제일 활발한 게 국민신문고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진을 찍어서 주변에 이제 좀 안전하지 않는 뭐 시설물들을 사진 찍으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바로 행정 처리가 돼서 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이용률이 연간 5만 건 이상 일어나는 굉장히 활발한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신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주변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안전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관심이 예방의 가장 큰 덕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만큼 우리가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명확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폭염과 폭우가 극단적으로 반복되면서 사실은 그 가축 폐사 그리고 이제 병해충, 네. 농작물의 피해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피해 규모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전라남도 지역이나 충청도 지역에 보면 하천, 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대규모 축사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소도 굉장히 많이 폐사됐고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건 뭐냐면 축사가 범람을 잇게 되면은 가축 오염, 분뇨 같은 것들이 이제 주변 지역으로 이제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인성 전염병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폭염이 같이 와버리게 되면 네. 질병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집계조차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을 만큼 축사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또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계 농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폐사가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집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에 있는 수인성 전염병 그다음에는 환경 오염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여름 날씨가 뭐 극한의 더위, 뭐 폭염 그리고 이제 폭우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표준이 된 것 같아요. 뉴노멀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뭔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만 되겠습니다. 뭐랄까요? 재난 대응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이제 우리가 대규모 수해를 겪고 난 다음 매번 이제 근본적인 대책, 뭐 중장기적인 대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금년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금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 그다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능한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중장기적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아니면은 국회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는 굉장히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고 관심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예산 삭감의 영순위가 되거든요. 네. 이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비구조적인 대책을 통해서 아까 논의했던 우리가 예보 시스템이라든가 인력 양성을 통해서 인명 피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비구조적인 대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없는 뉴노멀의 시대로 더 접어들고 있다는 건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되게 여름 지나면은 태풍 오죠. 이제 태풍이 또 걱정됩니다. 준비 잘해야 또 우리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덜 우리가 피해 입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태풍은 또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25개에서 한 30개 내외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8월 이제 중순 정도 되고 있는데 11호 태풍까지 발생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발생된 태풍보다는 앞으로 올 태풍이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태풍이 이제 6월, 7월 초기에는 대만이라든가 필리핀 그리고 중국 쪽을 많이 향해 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을 8월 말이나 9월 초로 이제 오면서 태풍의 길이 열리게 되면 이제 한반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역대로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태풍들이 보면 매미, 사라 그러니까 2002년 태풍 이제 루사죠. 태풍 루사가 8월 31일이었고요. 그다음에 태풍 매미가 2003년도였는데 그때가 9월 13일. 그다음에 사라오 태풍이 59년도에 발생했는데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가 진짜 태풍에 있어서 위험한 시기고 지금 현재 발생된 태풍보다 훨씬 더 많은 태풍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정확히 상황마다 틀립니다만은 뭐 확률적으로는 한 개 정도는 한반도 인근으로 지나갈 확률 한 개 이상은 인근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폭염이나 폭우가 오기 전에 한두 번 정도의 그 태풍 예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잘 넘어갔는데 이제 앞으로 오는 태풍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입니다. 방금 직전에 이제 태풍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당장 국민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태풍과 관련된 일이나 또 안전 수칙이 있다면 30초 안에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난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재난은 취약계층 약한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약한 취약계층에 계신 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훈련과 대비를 통해서 재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재난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에 늘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피해를 막는 앞으로의 이제 태풍과 관련돼 있는 또 우리의 준비 자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정창삼 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 방지학과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